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네. 오늘 기질이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단어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제가 알고 있는 기질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같이 나누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타고난 결이라는 기질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란 어떤 것일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한 19년 정도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치료와 어른분들의 상담을 하면서 지내오고 있어요. 제가 기질 분석 전문가가 되게 된 건 어쩌면 우연이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과정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상담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보육원이나 복지관, 여러 사회에서 부적응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위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사람들을 한 10년 이상 꾸준히 만나오게 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었고 누구나 다 저마다의 고통이 있는데 누구는 어느 정도 삶의 고난을 이겨나가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적은 것이 아니라 각자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살면서 잘 힘을 바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잘 넘어가고 기질마다 다 취약하고 약하고 모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적절하게 지지받지 못했거나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또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땐 누구나 갖고 있는 약점인데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까? 특히 저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상담해 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한 달에 엄마가 한 3번 정도가 바뀌어요. 살아가면서 20번은 넘게 바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신의 기질을 이해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담센터라는 문턱이 현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 상담센터까지 오지 않아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내 자녀, 내가 가르치는 학생, 또 내가 보육원 시설에서 기르는 내 아이의 기질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난 부분은 빨리 지원해주고 약한 부분은 잘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기질 육아가 답이다 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서 이 책의 인쇄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기질에 대해서 같이 다뤄볼 거지만 이 기질에 대한 검사가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또 책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1 여자아이와 중2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올해로 19년 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고 제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요. 남편을 이해하는 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잘 이해해서 잘 사랑했는데 자녀를 이해하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남편은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었는데 자녀를 이해하는 건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상담을 2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자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상담사가 아이를 만나는 일은 어떤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자녀의 삶의 어떤 그 결과를 제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게 굉장히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다그치게 되고, 때로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저 아이가 괜찮은 아이인가? 괜찮은가?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기질에 대한 연구는 제가 살아가면서, 또 저희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면서, 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리고 제가 한 2,000명이 넘는 많은 아이들을 상담하고 어른들을 만나가면서 천천히 무르익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게 기질에 대한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혜를 다음 순서대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타고난 이 기질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기질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0.1도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예요. 강점도 안 변하고 약한 부분도 안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나 자신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다른 기질의 자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동굴 감옥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의 권면의 편지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라고 하는 어떤 통찰이 느껴졌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랑을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분명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결국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남편과 내 자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떤 모양과 속성으로 만드셨는지 제가 그 지식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걸 바로 오늘 저는 기질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명하다라는 건 딱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과 같은 건데요. 지식을 잘 알고 있어도 내 남편을 딱 보고 지금 오늘 피곤한 날이야. 오늘은 정리정돈을 내가 잘 해놔야 돼. 저희 남편 정리정돈 안 해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희 자녀가 오늘은 친구랑 싸우고 왔나 보다. 갑자기 밥 먹을 때부터 불평불만이 시작되네. 쟤 오늘 친구랑 안 좋았던 날이다. 오늘은 잘 지나가야 되는 날이다. 자, 뭐냐면 제가 지혜롭게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것들이 바로 총명함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담아내는 게 바로 지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읽으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쉽게 이해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속성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좋은 지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정의 분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또는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건 지혜를 가지고 사랑해야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잘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 지혜라는 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라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꾸 관찰하고 알기 원하면 또 그만큼 더 가깝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타고난 기질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타고난 기질은 결이다 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바뀌지 않는 계속 방향이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질을 물로 잘 비유하는데요.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죠. 하지만 물이라는 속성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잠깐 모양이 바뀌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기질이 타고난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떤 기질의 속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기질은 첫 번째는 씨앗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대찬 소나무 기질을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라일락 나무 씨앗을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작은 들꽃 씨앗을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갖고 태어난지 모르고 잘 키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씨앗마다 어떻게 얼마큼 물을 줘야 되는지, 어떤 땅에서 가장 잘 번식할 수 있는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만큼 자녀가 갖고 있는 이 기질이라고 하는 본성이 어떤 특징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본성은 여러분들에게서 왔어요. 기질은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비난할 수 없는 건 그 모양이 다 저 모양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녀를 볼 때도 제 자녀가 원하는 것을 계속 고집할 때 그러게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저희 아이가 숙제를 막 밀어넣는 걸 보면 그렇지 나도 저랬지. 저희 아이가 아침잠이 많은 걸 보면 그렇지 나도 저랬지.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저도 다 그때를 지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 살아왔거든요. 잘 살아온 데는 부모의 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저희 자녀에게도 그 덕이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는 100% 카피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마다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살 정도까지 키워보면 쟤는 나 같지가 않다. 당신 같지도 않다. 쟤는 어디서 오낼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기질을 각자의 모양대로 발출하기 때문에 부모와는 또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을 잡으려면 우리는 기질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관찰을 할 수 있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의 기질을 아는 것 자체가 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는 출발선에 이제 놓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잘 알고 있으면 아이가 갖고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것과 같아요. 그런데 아이의 기질을 잘 모르면 저 아이의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질은 4가지 유형으로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이 유형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혼동되기 쉬운 3가지 단어를 조금 구별해 볼게요. 첫 번째, 기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설명했던 씨앗이에요. 그런데 성격은 기질과 다릅니다. 성격은 자신이 기질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MBTI는 아이들이 10살부터 우린 해줘요. 왜냐하면 10살부터 성격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입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성격 검사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살의 아이가 MBTI를 검사했을 때 너는 ISTJ야 라고 말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격의 완성은 20대에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성격을 결정할지는 어른이 되어서 선택과 결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20대가 되어서 또는 대학생이 되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성격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심리학에서 보면 한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 다시 한번 성격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모양으로 살아와 봤더니 나머지 인생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도 살고 싶더라 라고 선택하는 게 중년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8가지의 많은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골고루 써보고자 하면서 다시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해 가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MBTI의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을 만든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에 갇혀 있진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이 기질은 바뀌는 게 아닌데요. 기질을 훈련해서 좋은 속사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인격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인격을 기대하긴 어렵고요. 부모가 자녀가 갖고 있는 기질을 잘 훈련시키고 잘 가꾸어줘서 이 기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인격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훈련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자녀를 고등학생 정도 키워보니까 이제야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는데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 기질이 스스로 완벽하고 흠이 없고 실수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질입니다. 뒤에서 제 기질 유형도 나올 텐데요. 그러다 보니 제 자녀에게 화내지 않고 항상 막 이렇게 혼자서 울고불고 하는 부분들은 잘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 연단받은 마지막 최종 아름다운 모습만 저희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와 하나님은 많은 고난과 분투함 속에서 교제했었는데 저희 아이는 좋은 엄마의 모양은 보았지만 하나님과 제가 만나고 있는 교제를 잘 느끼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하나님과 제가 만나고 있는 감화가 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녀에게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기질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그 안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 제가 하고 있는 기도들, 그리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고 깨달아서 더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잘 온전히 합당하게 맞췄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과정을 저희 자녀와 나누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자녀가 그 과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매우 최근에 제가 후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키울 땐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질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저희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 잘 전달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질도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어떻게 다뤄 가시는지에 대해서 둔감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4가지 기질 유형 중에 나는 어떤 기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녀의 기질은 어떤 기질인가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기질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자녀와 함께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자녀의 기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뤄 가시는지, 사랑해 가시는지도 함께 누리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기질은 씨앗이다. 그런데 어떤 땅에서 자라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게 성격이다. 우리가 좋은 땅에 심은 나무는 곧게 자라지만 우리가 엉성한 땅에 심은 씨앗은 얇게 엉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나무가 귀티나고 품격 있는 나무처럼 보이게 하는 건 거기에 우리가 수고와 정성과 아주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이 그 나무에게, 그 나무를 가꾸는 손길에 더해졌을 때 똑같은 나무도 때깔이 다른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건 이런 나무가 되어가게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가 공원에 심은 나무일 수도 있고 숲에 있는 나무일 수도 있고 어디에 있는 나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신이 어떤 나무로 지어졌는지 목적을 찾아 나가는 건 아이의 몫이겠죠. 성인이 된. 그리고 그때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목적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알고
기질을 알고 아이가 갖고 있는 속성답게 길러주고 그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나와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양답게 사랑해 주는 게 바로 부모 양육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자신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건 마지막 우리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장 궁금한 나와 자녀의 기질은 어떤 기질일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 책에서와 조금 다른 용어로 오늘 제가 설명할 거라서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억제성 기질입니다. 제 책에는 억제성 기질로 나와 있고요. 오늘 저는 관용 기질이란 이름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기질의 이름을 바꾸게 된 건 다들 저는 억제성 기질이거든요. 억제성 기질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참는 것 같아요. 근데 참는 거 맞아요. 그 잘 참는 걸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하면 안 되는데, 그걸 즐겨야 되는데, 그걸 즐기지 못하는 게 기질을 잘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말부터 듣기 싫어하면 안 되니까 단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억제성 기질은 관용 기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지속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제 책에서 지속성 기질은 몰입 기질입니다. 이 기질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거 하나에 콕 꽂혀 있어야 마음이 평화로워요. 덕후 기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거에 몰두합니다. 우리는 그게 게임이 아니기만 간절히 바랄 뿐이죠. 하지만 게임 속에서도 뭔가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게임을 10시간 내내 해보더니 그렇게 해보니 뭐가 얻어지든 목이 아파요. 엄마가 누누이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아플 거라고. 너는 미련하지 말자. 경험해야 깨닫는 것보다 말로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런데 꼭 경험으로 깨달아요. 그런데 깨달았으면 다행이다 싶은 거고요. 유튜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보니 어떻든 그랬더니 유튜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그러게 인생이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이치를 깨달아 가도록 둡니다. 10시간을 하는 며칠 동안 이 아이를 후려쳐서 때려야 될까?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가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몰입 기질은 때린다고 돌이키는 기질은 아니거든요. 어른을 무서워하는 기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기질이라 그냥 두었습니다. 대신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너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라고 했어요.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없으면 부탁해라.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몇 개월 줄까? 6개월만 줘보세요. 그래, 6개월 동안 얼마나 줄여보려고? 10시간에서 8시간? 그래서 전 2시간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6개월 동안 천천히 줄여가서 지금은 곧잘 1시간, 2시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눈물로 제가 밤을 지새웠죠. 이 아들이 정상으로 클까요? 이 아들을 제가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아이를 믿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조절할 거라 믿었던 게 바로 몰입 기질의 저희 아이였습니다. 세 번째, 민감성이라는 기질이 있는데요. 이 기질은 교감 기질이에요. 누군가와 계속 애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와의 공감, 이런 교류 속에서 계속 머물고자 하는 게 바로 교감 기질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껌딱지이죠. 왜냐하면 교류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능력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탁월하게 공감해주고 챙길 수 있는 또 달란트를 발휘합니다. 네 번째, 수능성이라는 기질은요, 포용 기질이에요. 즐겁다면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기질이라서 포용 기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 들어서 수능성이 아니고요. 늘 즐거운 방향 쪽으로 수능에서 따라가다 보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즐거운 걸 선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기질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기질인가? 내 자녀는 어떤 기질인가? 한번 추측해 보세요. 관용 기질은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가 많이 야단치지 않았어도 밖에 나가선 원하는 것, 불편한 감정을 잘 얘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밤마다 얘기합니다. 뭐가 섭섭했다. 친구가 내 물건을 뺏었다. 엄마 때문에 사실 많이 속상했다. 끝이 없이 얘기합니다. 바로 이 기질이 관용 기질이에요. 남에겐 열심히 관용을 베풀고서 자기가 뭔가 실수하면 엄청 싫어하는 게 관용 기질입니다. 두 번째, 관용 기질인 것 같으세요? 자, 몰입 기질. 몰입 기질은요, 내가 원하는 건 어렸을 때 꽂히면 그것만 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공룡이면 공룡 놀이만 하고요. 자동차면 자동차 놀이만 하고요. 과목도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잘 못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굳이 중요한 기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호하고 주장하고 끝을 보려고 하는 게 바로 몰입 기질입니다. 그래서 좀 깡다구가 있죠. 이 고집을 선하게 드러내면 엄청난 리더십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몰입 기질이에요. 세 번째, 교감 기질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보이지 않는 촉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인가?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를 압니다. 아주 기민한 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진짜 감정을 교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기똥차게 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감 기질이 갖고 있는 탁월한 기질 특징은 누군가와 내 마음이 네 맘처럼 접촉해서 함께 교감하고자 하는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교감과 공감을 할 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포용 기질은요, 어릴 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요. 왜냐하면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드러내는 아이도 아니고 뭔가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하려고 하는 아이는 아니라서 좀 순조롭게 큽니다. 순하다라는 느낌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재미없거나 무료한 건 잘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심심하다 하는 걸 가장 못 견딥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계속하라고 하면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수능성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직업을 잘 바꾸세요. 그러다가 상담소에 오십니다. 제가 끈기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인생의 즐거움이 그 직업에서 없었던 거죠. 네, 맞아요. 라고 굉장히 위로를 얻으세요. 이들은 무엇이든 반복적인 것도 잘 할 수 있지만 즐거움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 때 오래 버티기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기질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과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행입니다. 계속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여행을 좋아한다. 나는 새로운 걸 계속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또 포용 기질일 수 있으시겠죠. 자, 이 네 가지 기질이 나에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에게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실 땐 여기에서 한번 구별해 보실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기질이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는 나무로 따지면 이 기질의 나무가 원하는 물입니다. 완벽하기 원하는 이 관용 기질은 다른 사람의 칭찬 이거보다 내가 스스로 완벽해야 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에도 완벽하게 못할 바에는 시작도 안 하는 이들이 잦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굉장히 자신감을 얻어서 뭔가를 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조금 모범생인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잘하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집에 와서 이제 오만 짜증을 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몰입 기질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주체성의 욕구를 갖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훈육을 할 때 머리로 이해가 돼야 듣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틴겨 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은 자유를 갈망하며 내가 선택한 것에 자유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만족스러워하죠. 부모가 원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만족스러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부모와 사뭇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교감 기질은요, 교감과 교류인데요. 누군가와 계속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도 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어려움을 함께 책임져 주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같이 책임져 주고 공유했을 때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조금 경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감과 교류는요, 그냥 예뻐해 주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영혼을 담긴 가짜가 아닌 이렇게 표시내는 게 아닌 진짜 영혼이 깃든 공감.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이 아이들은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이 욕구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이들은 친구들을 많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나와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인가 늘 찾아다니죠. 네 번째, 경험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포용기질은요, 내가 원하는 새로운 경험들과 그 경험들 속에서 재미가 계속 충족되어야 기본 에너지가 충족되는 기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기질을 잘 알고 지식과 총명함으로 지혜롭게 사랑한다라는 첫 번째 방법은 자녀가 원하는 욕구에 딱 맞춰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을 원하는 관용기질 아이에게 아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넘어가도 돼.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실수하지 않게 지도했을 때 우리의 부모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몰입기질 아이에게 저희 아이가 자주 했던 질문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엄마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몰입기질의 아이들은 지성과 논리로 이해돼야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이거든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기질이죠. 아, 그래?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엄마가 교회에서 했던 교리책을 다시 꺼내보고 다시 얘기해 줄게.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건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자. 전도사님께 여쭤보자. 그리고 그거를 질문해도 괜찮아. 그건 되게 솔직한 질문이야. 저희 아이는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굉장히 불안해해요. 엄마, 내가 믿는 믿음이 맞는 믿음인 건지 잘 모르겠어. 이걸 계속 지성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가는 게 몰입기질이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질문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되는 거죠. 교감기질의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나를 잘 챙겨주고 엄마 아빠가 나를 애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웃어주고 하면은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순한 아이들처럼. 그런데 조금만 퉁명스럽게 대하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게 하루 종일 갑니다. 누가 좀 안 챙겨주면 사랑이 식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감정의 관계에 조금 엎치락 뒤치락이 잦죠. 그런데 이 관계는 사람이 주는 관계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하다라는 건 어른이 되어가면서 스스로 터득해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진실한 관계가 어디쯤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게 바로 이 교감기질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관계를 조금 안정적으로 해주는 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그 다음 포용기질의 아이들은 재미가 없으면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집이 재미가 없으니까요. 집에 들어와서 자꾸 진지한 설교를 하거나 앉혀놓고 묵상을 하자고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자꾸 친구랑 수행을 해야 된다. 친구랑 숙제를 해야 된다. 학원에서 아직 안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불편한 감정을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천천히 편안하게 식사를 교제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의 아이들은 장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대화를 할 때 말을 잘하는데 책상에 앉혀놓고 자, 너는 어떤 걸 느꼈니?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잘 포용할 수 있다는 건 사사로운 것들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단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사사로운 걸 다 신경 써서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없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건 뒤로 좀 제껴놓고 불편한 감정들을 다 고민하기보다는 뒤로 제껴놨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약점을 다르게 보면 강점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욕구가 다른 바깥에서가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충족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욕구가 충족되어야 부모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집안에서 훈련을 받으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욕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기질마다 타고난 강점이 있는데요. 그게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욕구를 충족해야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정확하게 방법입니다. 우선 내 아이가 관용 기질이다 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세심한 생각, 세심한 감정은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은 자기 전에 꼭 대화를 나눠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뭔가를 열심히 하느라 억제했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밤에 잘 정리하고 자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기질상 찬물을 찾고 덥다고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어른들은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자지 못하겠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꿈을 자주 꾼다라고 호소합니다. 이유는 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관용 기질은 너무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살기 때문에 하루를 정돈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아이들은 이걸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어른이라면 잠깐의 필사를 하거나 잠깐의 묵상을 하거나 잠깐의 음악을 듣거나 잠깐 혼자 기도하거나 여하튼지 간에 나의 감정들을 정돈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멍석을 깔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자신이 완벽하게 잘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알리고자 하는 주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주도성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들은 남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그룹 안에서 나를 신뢰하고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안전한 부모와 친구와 사회적 또래관계 안에서 뭔가를 인정받아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부모의 인정이 아니라 사회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5살만 돼도 너가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해도요, 옆에 민호보다 못 달리는 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5살이에요. 그때부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5세부터는 사회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몰입 기질의 아이들은요, 못 먹어도 고 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뭔가 원한다고 했을 땐 어차피 들어줄 거라면 기싸움을 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건 안 된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기질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잔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된다 플러스 가능한 방법은 이렇게야. 내가 알려주는 방법 안에서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야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안까지를 잘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이 아이들은 어딘가 꽂히면 계속 질문하기 시작하고요. 뭔가 하나 파고드는 재미를 갖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엉뚱한 거를 묻기 시작했을 때 자꾸 무시하면 진짜 더 엉뚱한 거에 빠질 수 있어요. 엉뚱한 걸 묻기 시작했을 때 말이 되는 방법에 꽂힐 수 있도록 그 질문에 자꾸 대답해 주시고
건강한 부분에 꽂혀서 몰두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로워도 크게 외로워하지 않는 기질이에요. 매우 독립적 기질이라서요. 친구가 없어도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말이 통하는 부모나 친구가 없으면 대인관계를 그렇게 폭넓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이 통하는 상대가 되어주시고 또래들과 말이 통하는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다음 교감 기질의 아이들은요, 늘상 부모와 감정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반응해주지 못할 때 거절받는 상처를 조금 받죠. 그런데 그 거절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거절이 한 명에게만 관계에 매여 있다면 아이가 너무 외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 또는 교회의 어떤 언니들, 많은 이웃과 관계를 맺어서 부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좀 확장해서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은 자신을 굉장히 예쁘고 근사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기질을 좀 갖고 있어서요. 뭔가를 예술 활동을 하거나 운동 활동을 하거나 뭔가 자신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활로를 열어주셔야 자신을 계속 누군가에게 확인받을 수 있고 애정과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곳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기질의 아이들은요, 가정에서 유머와 위트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할 거예요. 가정에서 재미와 위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수능성이라는 이 기질의 아이들, 포용기질의 아이들은요,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순간부터 동기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뭔가를 목표를 세워서 성취하거나 1등을 해보고자 하는 욕심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즐기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잘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너 이거 이렇게 잘하는데 한번 자격증 따보지 않을래? 하는 순간 할 맛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잘하는데 한번 엄마랑 같이 한번 여기에 나가볼까? 그러면 그런 건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즐기는 가운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 거죠. 목표가 생기는 순간 끝이 있고 즐기기보다는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본연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방법처럼 우리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건강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가정의 곳곳에 대화 나누는 시간, 장난을 나누는 시간, 아이의 호기심에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 아이와 함께 뭔가를 표현해보는 시간으로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뭔가 해야 돼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강점을 지원하는 방법은 바로 아주 손쉬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 말하는 곳에서 아이가 잘하기 시작하고 말하는 곳에서 아이의 자신감이 얻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갖고 있는 능력이, 너가 갖고 있는 탁월함이, 너가 갖고 있는 어떤 생기 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를 자꾸 말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세상에서 조금 치이고 자신감이 떨어지다가도 그렇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지. 내가 이런 기질이지. 난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자신에 대한 확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정말 영향력이 있기 원하면요. 우리가 자녀를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좀 막 이렇게 가르칠 게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숨이 턱 막힐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건 뭐냐면요. 저희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와, 제가 저렇게 포켓몬스터에 꽂혀가지고 단어를 외울 정도인데
저게 영어 단어에 꽂히면 쟤 진짜 엄청나겠구나. 강점을 찾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속성에서. 이 아이가 저렇게 학교에서 짜증을 견디고 와서 집에서 푸는 건 진짜 힘들지만 저렇게 인내심이 강한 아이라면 하나님이 얘를 뭘 갖다가 이제 쓰시고자 할 때 얘는 그걸 끝까지 성취해서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좀 짜증을 견뎌주지 뭐. 자, 이렇게 자녀가 갖고 있는 기질이라는 속성에서 갖고 있는 모양을 겉으로 드러난 현재의 모양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본디 힘을 좀 믿어보시는 게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되게 위약한, 소심한 이렇게 평가받았던 관용 기질이었는데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7살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5살 때는 어린이집에 잘 들어가지 못한다고 놀이터에서 정말 개패듯이 맞아봤었고요. 아빠에게. 이것도 못하냐고. 7살엔 치과에 들어갔다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얘 같은 애는 못하겠다.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데리고 가라. 그래서 넌 진짜 못하겠다. 이랬던 아이였고요. 7살에 제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희 엄마가 야, 네가 하도 손을 빨면서 뒤를 쳐다봐서 내가 마음이 치근해서 야, 너 때문에 선생님한테 너를 잘 받아들고 얼마나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컸어요. 잘 크게 된 이유는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이 신앙인들은 아니시지만요. 저를 키우실 때 아빠에게 매번 대차게 맞아보긴 했지만 지금 정말 감사한 건 절 말로 비난한 적은 없었어요. 넌 그거밖에 안 되냐? 넌 숫기가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숫기가 없으면 안 된다 얘야 라는 말 없이 저를 교회에 보내셨어요. 불교 신자인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었고요.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은정아, 한 달 동안 교회에 잘 오면 이 성경책을 선물로 줄게. 그런데 그 성경책 겉에 빨갛게 되어 있는 그 성경책이 제가 왜 그렇게 갖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제가 그걸 너무 갖고 싶어서 3개월을 열심히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은정아, 이제 너가 기도를 해볼래? 친구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교회 안 갔어요. 선생님이 저를 잘 아시고 은정아, 이제 교회에서 기도시키지 않을게. 그냥 성경책 들고 잘 와. 그래서 제가 잘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큰 아이입니다. 저희 부모에게는 제가 많은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교회는 꼭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저희 아빠가 문을 다 잠가놓고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시고 절대 못 가게 했었는데 핍박이 있으면 더 나가고자 하는 사춘기였거든요. 그래서 더 담을 넘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수요 예배를 갔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공부를 잘하면 교회 가게 해줄게. 공부를 잘하면요? 하죠 뭐. 오기가 나서 했었고요. 사실 뒤에 가서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행히 아빠의 고집을 꺾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져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친정 가족은 저의 기도 제목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제가 가장 약한 부분들, 관용기질이 갖고 있는 약점, 이제 역무로 넘어가 볼 건데요. 관용기질이 갖고 있는 약점은 자신이 원하는 걸 도전하지 못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불편한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한다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더라고요. 저의 세심한 생각들, 몰입기질의 강점들, 교감과 포용기질의 강점들은 저마다 사용하시고 똑같이 약점도 훈련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훈련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관용기질이라면 이렇게 훈련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훈육은 저녁에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낮에는 잘 듣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저녁이 돼서 마음이 좀 차분히 진정됐을 때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관용기질은 실수와 지적을 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감내해야 되는 게 이 아이들의 약점이에요. 자, 이 말은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전에 천천히 어떤 것에 대해서는 네가 조금 이제 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입 닫고 있으면 더 혼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만 하면 되는 거야. 가르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관용기질은 조금만 언성을 높여도 잘 노여워해서요. 부드럽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조금 단단하게 키우셔야 되는 건 네가 원하는 것과 불편한 감정을 표시낸다고 알아주는 세상은 아니야. 너가 와서 얘기해라. 언저리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왜 뭐 필요한 거 있니? 가 아니라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게 있으면 와서 얘기해라 하고 원하는 걸 직접 부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몰입기질의 아이들은 고집이 굉장히 세서요. 가정에서 꼭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똑똑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아이를 말로 이길 자신이 없다면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지성과 논리가 뛰어난 아이라서 엄마가, 아빠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를 설득하지 못할 때 그건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념과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5살 때 엄마 왜 내가 젓가락 숟가락을 놔야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은 가족 모두 먹는 거니까 너도 해야지. 그건 잘 설득되지 않아요. 전 안 먹을 건데요. 라고 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러면 너 젓가락으로는 먹어야 되잖아. 아니요, 저 숟가락으로 먹을게요. 이렇게 말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민아, 너가 참 괜찮은 아들인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많이 부족해.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그 봉사를 좀 가르치려고 결정했어. 앞으로 숟가락 젓가락은 네가 나랑 같이 사는 동안 내내 녹화될 거야. 앞으로 설거지도 하게 될 거고 밥도 차리게 될 거고 쿠쿠 밥도 하게 될 거야. 하나씩 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진짜 라고 하면서 하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물러설 수 있는 타협 가능한 규칙이 아니라는 걸 아이가 안 거죠. 뭐냐면 고집이 센 아이에게는 설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신과 신념을 굉장히 또렷하게 전달해야 아이가 그 권위와 무게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 헷갈릴 것 같으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섰을 때. 그렇지만 조금씩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면 혼내야 되는데 혼내는 건 좋지 않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목만 순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구가 가족관계 안에서 1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순종의 연습입니다. 아이가 순종했다고 칭찬 스티커나 용돈 같은 건 없어요. 그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엄마의 욕구가 먼저이고 때로는 아빠의 욕구가 먼저가 되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의 욕구가 방법이 먼저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순종이니까요. 마지막, 이제 교감기질과 포용기질인데요. 교감기질은 늘 엄마의 품에서
누군가와 말하면서 감정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단단하게 커지기 위해서 연습해야 될 건 혼자 감정을 책임져 보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아주 어릴 땐 짧은 1분이겠죠. 조금 더 크면 5분, 조금 더 크면 10분. 이렇게 천천히는 해야 되지만 혼자가 되어보는 연습. 사람이 아니라 혼자 기도해보고 혼자 견뎌보고 슬픔을 내가 혼자 책임져보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날 받아주지 않았다고 상처를 쉽게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은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쵸? 그 다음 이제 포용기질의 아이들은요, 참 쾌활하고 이쁜 아이들이라서요, 말을 안 들어도 좀 예쁜 애들이 바로 요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약점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너무 귀찮아합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우리 얘기 좀 하자 하면 아, 나 졸리다. 뭐가 힘든 것 같아? 그러면 뭐 힘든 거 없어. 맛있는 것 좀 줘봐봐.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포용기질이에요. 포용기질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른들까지도 스트레스를 맛있는 먹거나 자거나 또는 보드라운 걸 만지는 등등 이런 엄마의 살을 만지거나 이런 것처럼 뭔가 가장 생리적인 부분들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굳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에서 관계를 더 깊이 맺으려면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소통을 잘 못해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지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서 조금 미숙합니다. 이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짧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길면 정신이 이미 다른 데 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모르겠어요 하면 우리가 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짧게 간결하게 하되 아이가 이야기하기 싫어하거든 그냥 좀 재우세요. 그리고 그날 조금 회피하도록 두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약속은 한숨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진지하면 생각이 경직돼서요, 간식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치킨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밥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아이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대화를 나누는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약점은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도 갑자기 능력이 자라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아쳐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두 번 가랑비 옷 젖듯 꾸준히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인생에 발목 잡히는 약점이 되지 않을 정도만 천천히 가르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번에 가르치겠다고 하다가 우리가 애를 잡죠. 그런데 약점은 계속 약점이기 때문에 잘 훈련시켜서 천천히 몸으로 체득시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이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기질을 알았고 아이의 강점에 욕구를 맞춰가는 것, 아이가 잘하는 걸 말로 세워주는 것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바르게 사랑한다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는 건 자녀가 갖고 있는 기질을 내가 잘 수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녀가 갖고 있는 강점이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믿으면서 인정해주고 약점이 나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가랑비 옷 젖듯 쭉 지지하다 보면 괜찮은 날이 옵니다. 나만 훈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다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쭉 지혜롭게 가는 것.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결에만 잘 맞춰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녀와 소통할 때는요, 4대 1이라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비난한다, 부모가 나를 참 모질한 아이로 생각하는구나, 부모는 날 잘 모르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게 하려면 4번 중 3번은 사랑이어야 하고 칭찬이어야 하고 격려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이 굉장히 무게 있게 진지하게 제공하는 약점에 대한 따끔한 훈계여야 해요. 그래야 아이가 이 부모의 훈계를 무게 있게 듣습니다. 잔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왔던 아이들은요, 그걸 말로 듣는 게 아니라요, 아이고 또 아빠 기분 나쁘네, 아이고 우리 엄마 오늘 또 컨디션 별로네 라고 그냥 소리로 들어요. 꾹 참았다가 오늘 말하는 게 딱이다 싶을 때 얘기하셔야 돼요. 꾹 참았다가,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에게 꾹 참았다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소리 했다가 마지막에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라고 했을 때 따끔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훈계의 법칙입니다. 이 훈계가 잘 통하려면 나의 욕구가 부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관계의 통로를 잘 열고 계셔야 말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쌓아놓은 사랑과 격려가 없으면 아이가 그 훈계의 작은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주는 사랑의 말과 격려라는 쿠션이 잘 만들어 놔야 한마디 훈계가 아이에게 상체기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또 자녀의 기질을 이해해 주시면서 양육하시면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